존 트라볼타는 켈리 프레스톤이 죽은 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4년 동안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4년 4월 영화 촬영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0세의 스타 배우 존 트라볼타는 한 여성을 만나면서 자신의 맹세를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간청했고 친구들은 켈리가 이 일을 원할 거라고 했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은 여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의 과거 어떤 스캔들보다 할리우드를 더 충격에 빠뜨렸다. 내 꿈은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여러분들이 나보다 그 질문에 더 잘 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 트라볼타는 1954년 2월 18일 뉴저지주 잉글우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6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샘은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어머니 헬렌은 스타가 되는 꿈을 꾸었고 이미 라디오와 무대에서 작은 역할을 맡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노하우를 이용해 자녀들을 모두 연기자의 길로 이끌었고 자신의 희미해져 가는 꿈을 쫓았다. 작은 집은 늘 시끄러웠다. 사생활은 전혀 없었고 존은 두 형과 방을 함께 썼다. 삶은 어수선하고 북적거렸지만 덕분에 그는 일찍부터 압박감을 견뎌내는 법을 배웠다. 혼돈 속에서도 돋보이는 법을 익힌 것이다. 16살의 트라볼타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1910년 11월의 어느 추운 날 그는 학교에 들어가 자퇴하겠다고 말했다. 몇 달 동안 끼니를 거르고 버스 대신 걸어서 통학하며 돈을 모았다. 그에게는 $150와 계획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커피잔을 내던졌고 어머니는 사흘 동안 울었다. 형제자매들은 그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트라볼타는 이미 뉴욕 행편도 티켓을 사둔 상태였다. 12월 12일 그는 옷 몇 벌과 배우 스튜디오 안내 책자 한 권을 챙겨 여행 가방을 쌌다. 너무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그는 사물함 비밀번호를 거울에 붙여 동생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두었다. 뉴욕에서의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트라볼타는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오디션에서 떨어졌다. 그는 값싼 핫도그로 연명하며 남에게서 희망을 빌렸다. 그러던 어느 날 1971년 8월 빨래를 하던 중 두 배우가 그리스 공연 오디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는 그 공연을 본 적이 없었지만 본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의 오디션은 4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의 열정이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순회 공연단의 의무병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이후 13개월 동안 94개 도시를 순회하며 302회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주급은 $185였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는 결코 벌어본 적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공연 덕분에 브로드웨이에 진출할 수 있었고 앤드류스 시스터즈와 함께 뮤지컬 오버 히어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개막 공연 후 그들은 그의 재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트라볼타는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로 이사했다. 가진 돈은 $847 낡은 올즈모빌 한 대 아는 사람도 없었다. 차는 가는 길에 2번이나 고장났다. 할리우드에 도착해서는 주차장에서 자고 하루 $3짜리 헬스장에서 샤워를 했다. 그의 첫 번째 일은 드라마 이머전시에서 의식을 잃은 교통사고 환자 역이었다. 47초 출연에 $75를 받았다. 그 후 드라마 디오 루키스에서 단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죠.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나서 에이전트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캐스팅 디렉터가 새 드라마에 출연할 배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트라볼타는 23분이나 늦게, 그것도 옷차림을 잘못하고 도시를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웰컴 백 호터에서 비니 바바리노 역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1995년 9월 9일 방송이 나간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존 트라볼타는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브루클린 10대들의 억양을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연구했습니다. 코니 아일랜드에 가서 실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그 동네 출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6주 만에 그는 매주 1만 통이 넘는 팬레터를 받았습니다.
ABC 방송국은 그의 대사를 모두 읽어줄 사람을 2명이나 고용해야 했다. 그의 유행어인 고무호스로 코를 쑤셔 넣어는 티셔츠, 스티커, 도시락통 등 어디에나 등장했다. 그 한 줄짜리 대사 하나로 크리스마스까지 200만 달러가 넘는 상품 판매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명성에는 단점도 있었다. 감독들은 그를 그저 재치 있는 10대 소년으로만 여겼고 진지한 역할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존 트라볼타가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오디션을 볼 때 감독은 바르바리노는 내 영화에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트라볼타는 자신이 그저 유행어만 내세우는 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때 다이애나 하이랜드가 나타났다. 1976년 영화 플라스틱 버블 속의 소년을 촬영하던 중 트라볼타는 자신의 어머니 역을 맡은 하이랜드를 만났다. 그녀는 40세였고 그는 22세였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다. 몇 주 만에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18살이라는 나이 차이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하이랜드는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고 어린 아들이 있었다. 트라볼타는 아직 유명세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서로 사랑에 빠진 것이다. 촬영장 안팎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트라볼타는 나중에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가 몰랐던 사실은 하이랜드가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1975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미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에게조차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암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재발했습니다. 트라볼타는 그녀가 죽기 2주 전까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일했습니다. 그녀는 8's Enough의 네 에피소드를 촬영했습니다. 에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것을 바꿔놓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존 트라볼타는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를 촬영 중이었는데 하이랜드의 상태가 악화되자 망설임 없이 촬영장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집을 사고 함께 삶을 꾸려나가고 어쩌면 결혼까지 생각했었다. 그는 영화 촬영이 끝난 후 리우데자네이루로 갈 흰색 정장까지 골라두었다. 하지만 그 여행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7년 3월 27일 다이애나 하이랜드는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41세였다. 트라볼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녀의 숨결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동료 배우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조용하고 사적인 작별 인사였다. 이틀 후 예술가 앤디 워홀은 뉴욕행 비행기에서 트라볼타를 만났다. 워홀은 붉게 충혈된 눈소리 없는 울음손에 든 술과 주스가 담긴 종이컵을 알아챘다. 트라볼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추모식에서 그는 두 사람이 함께 골랐던 흰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작업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스크린 속 모든 춤과 모든 순간이 진정한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연기로 그는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슬픔이었습니다. 트라볼타는 훗날 하이랜드의 마지막 말이 자신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해.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영화는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성 뒤에는 너무 일찍 잃어버린 사랑을 슬퍼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978년 영화 그리스는 극장가를 강타했습니다. 제작비는 단 6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3억 6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영화는 그해 최고 흥행작이자 당시 제작된 실사 뮤지컬 영화 중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존 트라볼타는 데니 주코 역을 맡아 춤과 노래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존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전 그는 깊이 사랑했던 배우 다이애나 하이랜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997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라볼타는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불렀다. 세상이 그를 응원하는 동안에도 존은 조용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리스에서 웨이트리스로 잠깐 출연했던 그의 여동생 엘렌이 곁을 지켰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지만 여름날의 사랑을 노래하는 모든 곡들은 그에게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사랑을 떠올리게 했다. 명성을 누리는 동안에도 또 다른 가슴 아픈 이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헬렌 트라볼타는 AM 진단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걱정 없이 스포트라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헬렌은 항상 그의 경력을 지지해 왔습니다. 심지어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 잠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워하며 시사회에서 미소를 짓고 파티에서 웃었지만 속으로는 고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존은 어머니가 서서히 세상을 떠나는 동안 자신이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러다 충격적인 일이 닥쳤다. 1978년 12월 3일 헬렌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66세였다. 다이아에나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0개월 만에 어머니마저 잃은 것이다. 그 무렵 그리스는 여전히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다. 전 세계는 슈퍼스타를 주목하고 있었다. 존은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사랑했던 두 여인 둘 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사랑 뒤에는 언제나 상실이 따르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족을 더욱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헬렌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존의 아버지 살바토레 트라볼타가 재혼한 것이다. 신부는 헬렌의 간호사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돌봐주었던 여인이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존에게는 배신감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예의 바르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때 굳건했던 가족은 산산조각이 난 듯했다.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다. 고통 속에서도 존은 계속 일했다. 1980년 그는 영화 어반 카우보이에 출연했다. 흥행이 유망해 보였다. 컨트리 음악이 유행하던 시절 그는 거친 젊은 텍사스 청년 버드 데이비스 역을 맡았다.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 미국에서 컨트리 음악 열풍을 일으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비평가들은 그가 토요일 밤의 열기에 나오는 톤이 모네로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사애로운 것도 대담한 것도 없었다. 그는 발전하지 않고 그저 반복만 했다. 서서히 사람들은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이미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1984년 Sting Your Live가 나왔다. 토요일 밤의 열기의 속편이었지만 처참한 실패작이었다. 실베스터 스타일론이 감독을 맡았고 제작비는 2,2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억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평론가들의 혹평을 받았다. 로제오 에어튼은 과장된 댄스 장면들을 혹평했다. 그는 연기, 불, 얼음, 레이저 등 모든 것을 갖췄지만 영혼은 없었다며 원작의 진솔함이 부족하고 화려한 뮤직비디오처럼 보였다고 평했다. 이후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이 영화를 역대 최악의 속편이라고 혹평했다. 그렇게 존 트라볼타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사람들은 그의 초기 히트작들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영화 말하는 아기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누가 말하는지 반은 예상치 못한 흥행작이 되었습니다. 제작비 700만 달러로 거의 3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관객들은 웃었고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제작사들은 돈벌이를 기대했지만 평론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나처럼 트라볼타의 전성기를 누리는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는 마치 농담이 곁들여진 베이비시터 같았다. 아기 목소리 연기를 맡은 브루스 윌리스는 실제로 존 트라볼타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이 영화는 두 편의 속편을 낳았지만 속편이 나올 때마다 점점 더 형편없어졌다. 그리고 속편이 나올 때마다 트라볼타의 명성은 점점 떨어졌다. 그는 여전히 연기 활동을 했지만 맡은 역할들은 가볍고 유치하며 기억에 남지 않는 것들 뿐이었다. 사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이나 복잡했다. 존 트라볼타는 이 시기의 사이언톨로지에 깊이 빠져들었다.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교단에 가입했지만 이제 사이언톨로지는 그의 방패막이가 되었다.
압박감, 슬픔, 시들어가는 스타덤, 이 모든 것이 그를 더욱 깊은 곳으로 몰아넣었다. 2015년 인터뷰에서 그는 사이언톨로지가 명성과 고통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 일부 전직교회 신도들은 트라볼타가 갇혀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문이 무성했고 다큐멘터리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협박과 비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1993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 트라볼타의 배우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토요일 밤의 열기 같은 히트작에 출연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비디오로 직행하는 영화들만 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아무도 그가 여전히 진지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쿠엔틴 타란티노만큼은 달랐습니다. 타란티노는 영화 펄프 픽션의 캐스팅을 진행하면서 헤로인 중독자 킬러 빈센트 베가 역의 존 트라볼타를 캐스팅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트라볼타는 춤으로 유명했지 어두운 드라마 연기로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경영진들은 타란티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타란티노가 트라볼타를 염두에 두고 그 역할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그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94년 5월 21일 영화 펄프 픽션이 케이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관객들은 6분 동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환호하고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실패했다고 여겼던 존 트라볼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랑스 평론가들은 그의 연기를 마니아피, magnafi 위대한 재기라고 칭송했다. 그의 복귀를 말론 브란도의 재기에 비견하기도 했다.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그 순간을 포착했고 이는 그의 재기의 상징이 되었다. 트라볼타는 더 이상 한물간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해 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트라볼타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것이다. 1994년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로 처음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지 17년이 지났다. 그는 이제 40살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경력이 이미 오래전에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후보 지명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동정표도 향수 때문도 아니었다. 진정한 인정이었다. 그는 톰 행크스, 폴 뉴먼, 모건, 프리먼 같은 전설적인 배우들과 경쟁하게 된 것이다. 그 후보 지명은 그를 다시금 주목받게 했는데 댄서로서가 아니라 진지한 배우로서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다. 펄프 픽션 이후 트라볼타는 뮤지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영리하고 대담한 역할을 선택했다. 제스 쇼티에서 그는 영화 제작자가 되려는 마피아 두목을 연기했고 골든 글로브 후보에 올랐다. 영화 페이스 오프 2서 존 트라볼타는 니콜라스 케이지와 신분을 바꿔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처럼 동시에 연기해야 했죠. 이 영화는 2억 4,5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후 프라이머리 컬러즈에서는 빌 클린턴을 모델로 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섬세하면서도 강렬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의 연기 스타일이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그의 재능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1999년이 되자 이 도회자 트라볼타는 단순한 재기 스토리를 넘어 할리우드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1980년대에는 영화 한 편당 겨우 15만 달러를 벌었지만 1998년에는 영화 한 편당 2천만 달러를 벌었다. 불과 5년 만에 13%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페이스 오프 한 편으로 하나 2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업계 잡지들은 그를 할리우드에서 가장 흥행 보증 수표 같은 스타 중 한 명으로 꼽기 시작했다. 그는 전용 제특이나 창작에 대한 전적인 권한 같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돈이 진정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존경심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1982년 영화 엑스퍼츠를 촬영하던 중 트라볼타는 켈리 프레스테온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기혼이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라볼타는 그 만남을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혼 후 그녀는 트라볼텍에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조지 클루니와도 만났고 찰리 쉰과는 2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으며 약혼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그녀를 트라볼텍에로 이끌었다. 3년의 이별 끝에 두 사람은 재회했다. 하지만 그들의 로맨스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걸렸다. 트라볼타는 1991년 새해 전날 밤 스위스 게슈타트의 팰리스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서 청혼했다. 자정 그는 무릎을 꿇고 6캐럿짜리 노란색과 흰색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넸다. 프레스턴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다. 몇 년 전 10대 시절 그녀는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를 보고 춤 수업을 받았었다. 그녀는 선생님께 저는 영화에 나오는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혼 직후 그녀는 임신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공통된 믿음은 두 사람의 유대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라볼타는 여자친구를 암으로 잃은 후 사이언톨로지에 가입했고 프레스턴은 그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파리에서 사이언톨로지 목사를 주례로 첫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09년 아들 제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이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것도 그들의 교회였습니다. 프레스턴은 그들은 말 그대로 제 손을 잡아주며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은 양육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턴은 사이언톨로지의 가르침에 따라 아이를 평화롭게 맞이하기 위해 조용히 출산했습니다. 그들의 가족 생활은 깊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삶이었다. 첫째 아들 제스는 1992년에 태어났는데 가와사키병과 자폐증을 앓았다. 16세 때 바하마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다. 딸 엘라 블루는 2000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부모의 뒤를 이어 배우와 가수로 활동했으며 어머니를 위해 리틀 버드라는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0년 벤자민이 태어났습니다. 프레스턴은 48세였고 벤자민은 제시 세상을 떠난 지 거의 2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벤자민을 기적의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트라볼타는 벤자민이 그들의 삶에 다시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가족 식사를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조차 새해의 완벽한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존 트라볼타, 켈리 프레스테온, 샘 4살 아들, 제스 8살 딸, 엘라로 구성된 트라볼타. 가족은 고급 리조트인 올드 바하마 베이 리조트에 있는 자신들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축하 파티를 열기 위해 바하마로 향했다. 새하얀 백사장 따뜻한 바다 그리고 섬의 한적함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낙원이었다. 현지 주민들은 그들을 매우 좋아했고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하지만 2009년 1월 2일 모든 것이 최악의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스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모가 그를 발견하자마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제스는 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구급대원들이 그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스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16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배온이 숏 발작은 아니었다. 제스는 수년 동안 5-10일 간격으로 거의 1분간 발작을 일으켜왔다. 하지만 이번 발작은 달랐다. 심각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그가 욕조의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지만 사망 진단서에는 단순 발작으로 사인이 기록되었다. 머리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 질환은 드물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간질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연사 증후군 SUDE입니다. 간질 환자 하나 공센명 중 약 1명꼴로 발생하며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트라볼타 가족에게는 모든 것을 앗아간 질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단순히 사망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존과 켈리는 수년 동안 제시희귀 질환인 가와사키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폐증을 의심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사이언톨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종교는 자폐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폐증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간주했습니다.
사이언톨로지의 신념 체계에서 자폐증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 배척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몇 달 후 법정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존은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서하에 제시 자폐증과 발작 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그가 속한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 사이언톨로지 신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의료 치료를 권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 신도는 질병은 사이언톨로지에 반대하는 사람과 접촉할 때만 생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트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트가 사망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존 트라볼타는 둘 500만 달러 규모의 협박 사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음모는 바하마 상원의원과 제트를 치료했던 응급구조사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존이 처음에는 제트를 플로리다로 데려가려다가 마음을 바꿨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된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목적은 존이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입막음용 돈으로 둘 5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 영상에는 그들이 협상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사건은 종결됐고 타이타닉호보다 더 깊이 묻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문서의 유일한 사본을 불태우고 변기에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역겹고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한 정치인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무죄를 선언하는 바람에 무효로 끝났습니다. 슬픔에 더해 모욕까지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온갖 스캔들과 슬픔 속에서도 존은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016년 그는 TV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영화 O.J. 심슨 재판에서 변호사 로버트 샤피로 역을 맡아 여러 상 후보에 오르며 한때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였던 그의 위상을 다시금 드높였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스크린을 장악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0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2년 3명의 남성 마사지사가 각각 존 트라볼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혐의에는 베벌리 힐스와 애틀랜타의 최고급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장 내용은 매우 적나라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고소인은 트라볼타 측이 그가 도시에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재판 날짜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블로이드 신문에 계속해서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전직 조종사였던 더글러스 가우터바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비밀 유지 계약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트라볼타의 변호사들은 이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히려 오랫동안 떠돌던 소문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트라볼타의 전 비서는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사이언톨로지 간부는 트라볼타가 남성과 키스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배우 마가렛 초는 트라볼타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적으로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트라볼타는 이를 유명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모든 루머를 부인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세상이 온갖 추측을 쏟아내는 동안 그의 사생활에서는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8년경 켈리 프레스턴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공식 석상에 참석하고 심지어 레드카펫도 밟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공식 석상은 2018년 영화 고티 시사회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0년 7월 12일 오전 11시 46분 플로리다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7세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남편 존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감동적인 아버지의 날 사진을 게시한 지 불과 3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공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주 브룩스빌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존이 알리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글은 매우 슬프고 솔직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켈리가 2년간의 유방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아이들인 엘라와 벤자민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녀의 병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팬들과 유명인들은 게시물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존은 모든 순간 켈리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영화 출연과 공식 석상 참석 제안을 거절했다. 아내와 가족,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1977년 그의 여자친구 다이아에나 하이라엔데우 역시 유방감으로 세상을 떠났다. 켈리를 잃자 그때의 고통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존 트라볼타의 최근 몇 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